북한이 금강산 우리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보낸 통지문에 정부는 오늘 오전 금강산 관광 문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과 공존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한 사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선거제도와 국회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째를 맞아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총리는 출근길에 최장수 총리 기록이 영광이라고 밝히고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며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운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어제 정경심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등 각종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금융지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연간 2만 5천 쌍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오전 답신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을 협의하자며 북측에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북한에 보낸 답신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통일부는 오늘 오전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 발신자는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이고 북측 수신자는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두 곳입니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 즉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 당국자 간 협의에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 사업자도 동행할 거라고 통지했습니다. 현대아산 측도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측에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서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지문에 실무회담을 열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확정되면 따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현대아산 측이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통일부는 그에 대해서 앞서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창의적 해법의 꼴이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틀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강산 지역은 관광 지역으로서의 어떤 공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산 가족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그 세 개의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했던 창의적 해법도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서 출발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진 가능한 관광 재개 방안으로도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이 꼽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또 개별 관광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벌크 캐시, 이른바 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금하는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만큼 결국 북미 대화 진전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진도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강산 문제를 문서 교환으로만 협의하자며 냉담한 태도를 보인 북한이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응해서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법 처리를 가장 강조했는데요. 내일 부의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하나, 둘, 셋, 하나. 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오늘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이 3당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개혁 그리고 공존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를 개혁하고 입시, 취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이 공정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 과제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가운데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이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란 점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방점을 찍으며 이 야 3당의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를 완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맡는 폐단과 잦은 국회 보이콧, 인사청문회 제도 등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연설 말미에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이 연이어서 공수처법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야당들 지금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사태 이후 여당은 줄곧 공수처 등 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야 3당은 적어도 선거법 처리를 담보하거나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여당이 이렇게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는 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내일 본회의 부의 전망 때문입니다. 이 앞서 여야는 사법개혁안의 부의 시점을 두고 충돌했지만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따라서 이 부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의와 상정은 엄연히 다른 만큼 이 내일 부의하더라도 사법개혁안이 당장 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 11시 20분부터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상 쉽지 않을 듯 보이는데 이 부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과 사실상 묶여있는 선거법 개정이 20대 개혁 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보이곤 있지만 이 각 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조금씩 엇갈립니다. 여기에 의원 정수가 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10% 안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도 이 지역구 의원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선거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 대표의 발언이 가짜 뉴스라며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어제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돼 차명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조 전 장관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됐었는데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 법인인데요. 조 씨는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여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으로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전달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조 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조 씨가 목 부위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만큼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를 상대로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조 전 장관 부부 등 다른 가족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했는데요. 조 씨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정 교수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서 각종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 관여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 전 장관 직접 조사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 25일에 이어 어제 정 교수를 또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쯤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시가보다 싸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의 돈이 이체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WFM 측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싸게 팔았고 조 전 장관도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투자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좌 이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며 WFM과 연락한 적도 연관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명 주식 의혹 외에도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정 교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동생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정 교수 추가 조사 일정에 따라 소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를 공식 발표했죠. 이 과거 알카에다 수장 빈라덴 사살을 능가하는 치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조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쓰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사망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트위터로 아주 큰일이 방금 일어났다며 미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전 백악관에서 회견을 열어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제거된 알바그다디가 9.11 테러를 일으켜 미국민에게 악몽을 안긴 오사마 빈 라덴보다 더 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in Laden was a big thing, but this is the biggest there is. This is the worst ever.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 에스퍼 국방장관 등 핵심 참모들과 직접 특수부대 작전을 지켜봤다며 자신이 중심에 앉아 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2011년 5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과 빈 라덴 사살을 지켜본 순간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 알바그다디 제거를 띄운 것은 최근 자신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따른 IS 재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면적인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벌써 뒷말이 무성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과도하게 자화자찬하면서 작전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알바그다디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보가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러시아에 먼저 알바그다디 습격 소식을 알린 것도 문제가 돼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하원에 관련 보고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알바그다디 제거란 반전 카드가 벌써 논란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탄핵 조사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안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융자받는 금융 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 상한선을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대상자도 연 5,000호에서 1,500호로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예,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 원을 들여서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찬성 의견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대책 발표하시자마자 그것도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인데요. 일단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방금 요약하신 그대로인데요. 네. 서울의 한 해에 5만 쌍이 결혼합니다. 네. 그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2만 5천 쌍에게 이 금융 지원이든 아니면 주택 공급이든 이걸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 사이에서는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또는 출산을 연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결국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또 경제도 아주 심각한 위축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대의 저성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예, 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서울의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 이게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예, 저희들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재원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3조 네네. 원, 한 해로 따지면 1조 원 정도인데 예산 확보에는 일단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청년들, 아니 우리 온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게 주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도 또 경제 성장도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 저는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서울시는 그동안 약 8조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기관인 S&P도 서울시의 재정 상태를 AA로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돈은 예산은 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금 한 해 예산이 대략 39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렇습니다. 1조 원을 이제 신혼부부 지원에만 투입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시장님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상을 하셨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과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절실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와 도전 과제는 저는 결국은 우리 청년들의 절망을 해결하고 또 이 어떤 위축되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또 핵심은 인구의 감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 연기하는 이런 사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막아야 된다. 네. 저는 이게 핵심적인 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청년 출발 지원 정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존에도 청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꾸준히 펴오셨는데 이게 확대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닥치고 있는 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인데 일자리에 특히 이 구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평생에 청년들이 한 번은 이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폭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주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월세를 예. 또 확대 지원하겠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3년 동안 지금 10만 명으로 늘리고 월세 지원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확대를 하신다는 것은 뭔가 반응이 있으니까 확대를 하시는 정책을 이제 펴시는 건데 실제로 이 청년 수당을 발판 삼아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사례,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취합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청년 수당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한 7천 명에게 그 청년 수당을 지원했는데요. 그 중에 약 47%가 창업하거나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83%가 이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99.4%가 만족한다 이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우려점도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뭐 심사만 하면 다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퍼주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회성 지원 아니냐. 그리고 박건순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늘 리얼리즘이다. 왜냐하면 청년의 이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정책이 사실은 청년들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당사자주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에게 무엇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년 수당이라든지 청년 주거 뭐 이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죠. 네. 그 만족도는 높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부모의 그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퍼주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모든 청년에게 다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일정한 그 소득의 부모님이나 본인의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뭐 그거는 퍼주기 논쟁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컨대 청년 수당의 경우에는 예. 저희들이 그 이미 취업한 사람,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 그 청년들 가운데 예. 이미 취업한 사람, 군대 가 있는 사람, 대학 재학생 그리고 구직 활동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다 하다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했고요. 예. 아까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예. 해서 어느 정도 중산층까지는 포함이 되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산정이 된 거군요.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게 현금성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정수급을 하거나 오남용 우려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그런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7천 명에게 이 수당을 줬는데 그 우려하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펴질 수가 아니 없고요. 물론입니다. 물론 해- 이런 분들 거의 없겠다는 뭐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만은 혹시나 있을. 근데 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린 네네. 건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 7천 명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없었고요. 예. 뭐 어디 모텔에 가서 잤다 이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청년이 지방에 가서 취직 시험을 보느라고 그 모텔에 잤던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질문만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요. 최근 한 유튜브 매체 출연해서 밝혔던 언론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만한 언론에게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 발언의 취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 언론의 책무감을 강조한 얘기였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렇게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든지 또는 뭐 아니면 그만인 뭐 이런 식의 사실은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도한 사례도 많았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 제도라고 해서 네. 그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언론의 자유는 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런 생각하에 다만 그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원칙이 맞다고 본다면 문제는 이제 이 자격을 누가 정하느냐 그리고 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점이 남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갖고 계신 보호받아야 할 언론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뭐 저는 언론의 기본적인 취재와 보도의 자유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정말 제대로 보장받아야 된다. 충분히 보장받아야 된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예. 다만 그동안 이 보도가 사실은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보도된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이 이런 외국에서는 이런 손해배상,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뭐 10억, 20억 이런 큰 말하자면 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평균 뭐 2, 3천만 원 이런 정도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마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워낙 오늘 대책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발표를 하셨고 유력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또 제가 불편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서울시의 신혼부부 지원책 이 박원순 시장을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마련됐습니다. 최대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신혼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혼부부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 자금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린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주택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부산시 의회가 마련했습니다. 최대 1억 원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대신 내주는 게 조례의 핵심입니다.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지난해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기간 중 자녀를 낳으면 2년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난임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지원 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직계가족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이자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면 청년들이 아마 결혼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 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출산 장려도 할 수 있고. 신혼부부 한 가구가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해 내년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교섭단체 연설 내용부터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각기 다른 속내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 대담에 앞서서 오늘 공정과 공존을 강조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게시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 특권 철폐, 두 번째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도 있고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검찰 특권 철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특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네, 실제로 뭐 대통령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정연설에서 27번이나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할 특히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고요. 예. 오늘은 이제 원내대표가 그것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4대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강조를 했다고 좀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검찰의 이번 공수처에 대한 수사 대상이 약 한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검사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제 경찰, 고위급 경찰과 관련돼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 똑같다고 봐요. 지금 이인영 대표는 뭐 검찰도 수사받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은 판사가 이 공수처 법에 대해서 괜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설치화되면 저절로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나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공수처법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선의만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쁜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도돌이표로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 공수처장을 공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제도는 좋지만 그 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생각해서 이걸 처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 지금 각 당의 셈법이 다 다른 이런 상황이라서요. 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만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들의 그 동의를 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또 한국당대로 우리도 다른 야당들이랑 공조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야당들과 협조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산하고 있는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부의가 되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내일이죠? 예, 내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아졌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열망들, 이러한 부분들을 동력 삼아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필요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동안의 친례 행보를 보여왔던 이 나머지 정당들이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공수처법을 먼저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친여 야당들의 과의 틈새를 벌리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개혁에 관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그 건성동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건성동 의원이 이 여야 이 협상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견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장차관만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한 반부패 수사청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유치해서 생각을 한다면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모셔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뭘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3당 그 원내대표들 간에 그 정례 회동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이 언급이 되고 뭔가 합의점을 도출할지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자동 부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의하고 상정은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정 부분이라는 것은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 여야 교수 단체가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라갈 의안을 그 합의가 될 경우에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갔던 경우는 시간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국회에다가 그 회의에 붙여지는 사항을 부의라고 하는데요. 이 부의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 지금 부의와 관련된 이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의 자구 체계 심사를 90일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 특별위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이 법안들은 결국은 법사위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자구심사 체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이것이 부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본회의에 올려서 바로 처리를 할지 안 할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아마 이 그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149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석이 128석. 그러면 이제 21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더 얻어야 되는데 이 지금 소수 야당들의 입장이 다 셈법이 다른 상황이라서 어디로 갈지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크게 손해보더라도 좀 더 발전된 선거제도를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게 소수 여당을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선거법이라는 거는 이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그동안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보면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사법개혁을 같이 연동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크게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수처법을 이제 연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먼저 선거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법개혁을 한다는 게 지난 4월 달에 합의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면서 공수처법을 먼저 한다는 거는 저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11월 27일 이후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패스트트랙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붙여지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 내용이 비례대표는 28석을 늘리지만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28석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의원도 반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경기 수도권 전체적으로 할 때는
10석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데서도 5석이 줄게 되고 그다음에 영남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7석 정도가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는 의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300명의 의원 중에서 한 10% 정도를 늘리면 네. 한 330명 정도로 의원 정수를 늘리면 현재에 있는 선거구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비례대표로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소수 여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도 의원 정수 확대 관련돼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채택이 되면 거대 정당한테 불리하고 소수 정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심상정 대표와 소수 야당이 얘기하는 의원 정수를 늘리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입장이 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좀 봅니다. 추가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그렇습니다. 판단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을 보면은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느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그 내놓은 안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 이 심상정 의원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도 겨냥을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얘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 비례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는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우리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 정수는 10% 감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합니다. 이제 와서 의원 정수 확대를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의원 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나. 네,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에 합의한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 낸 것은 지금 10%를 오히려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전 의원들을 270명을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뽑자. 이렇게 되면은 합의가 뭐 단초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다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현실론적인 접근을 아마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구가 축소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따른 그 상당히 경계 심리, 그러니까 반발, 해당 의원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럼 지역구는 손을 대지 않고 준연동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접근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는 정의당이 의정원을 갑자기 들고 놓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예산이 530조 가까이 지금 정부 예산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00명의 의원이라면 각자 의원 1인당 약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 정수를 좀 늘려서 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이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혈세를 그러니까 낭비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진작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또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거대 양당의 아주 극한 대결을 지금 빚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연동제로
바꿔서 비례대표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한다면 네. 다당 구조가 된다면 연정과 연립을 통해서 대화 타협의 정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정의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지금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이러한 그 원정수 논리 자체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수 더 줄여라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데 이게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일단은 의문이에요. 심상정 대표는 세비를 줄이면은 그만큼 의원 정수 늘릴 수 있지 않냐라는 예. 생각인데 그건 나중에 굉장히 세비 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접근이에요. 국민들은 세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회를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의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지금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잘했다는 평가는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첫 번째는 패스트 트랙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막판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좀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않겠는가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자꾸만 우리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서 소수 여당들은 비례성을 강조하잖아요. 표비례성 당연히 보장돼야 되죠. 그러나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기관들끼리에 있어서의 제도끼리의 조화성.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양당은 악이고 다당을 하면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다당체제 아닌가요? 대통령이랑 여야 5당이 만나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 나는 들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찍느냐 모르고 찍느냐는데 지금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내 표가 어떻게 반영된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대표 선출권에 대한 문제 정도 제기될 수가 있어서 의원 정수와 이런 여러 가지를 가미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0석이라는 거를 고정을 시킨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안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240석으로 지역구를 하고 60석을 비례대표를 하는데 이거를 연동형이 아니라 기존 선거제도로 하자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거로 가져간다면 천상 결국은 300석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져가 될 필성이 있는데 그런 선거법 개정이 과연 표결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새로운 선거제를 가지고 그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총선 5개월 남았습니다.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뭐 민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상황일 텐데 자, 오늘 나온 그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이 시점에서 좀 살펴보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주 연속 45%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즉 긍정이 45.7, 부정이 50.4%. 지금 긍정과 부정 평가가 조금 좁혀지는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시점이고요.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공정의 화두로 다양한 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론의 흐름이 상당히 그러니까 혼란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2주 연속 지금 그러니까 긍정의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큰 고비는 일단 넘긴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좀 빨라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 바로 가면은 민주당과 한국당, 제1야당과 여당의 지지율 변화는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40%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30% 중반을 유지하다가 지금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0월 둘째 주서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YTN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이제 변화가 온 거는 사실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데가 실은 중도층하고 서울 지역입니다.
그 중도층의 2주 전에는 28.5%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게 보내는 함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원내 투쟁보다 장애 투쟁의 중심으로서 간다든지요. 아니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민주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2주간 상승하는 데 반해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중도와 서울에서 추락하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전략과 방식에서 큰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YTN의 여론조사가 주는 아주 큰 정치적 함의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민심 흐름을 바탕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각 당의 전략도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대단히 좀 유치한 손잡고 하하거리고 앞에서는 서로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조국 장관 후보의 흠을 많이 찾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칭찬은 충분히 할 만하지만은 표창까지 주고 상품권까지 준 것은 좀 과했다. 네, 총선 앞두고 국회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저희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당 의원들, 초선 의원 두 분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또 확산이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지점인데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향한 좀 불편한 소리도 내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뭐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는 일단 상황이 좀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니까 여야의 공방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일단 전쟁이 일단 끝났다고 한다면 왜 이 전쟁이 그러니까 발생했는가 부분에 대해서 바깥의 원인도 찾지만 안의 내부적인 원인도 찾아야만 이런 사태를 다시 또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총선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수습안간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 당의 간판을 그럼 지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이철희 의원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간판을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중적인 정치인을 모시고 와서 이 선거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은 지난주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수사받는 그 의원들한테. 그리고 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퇴 관련해서 표창장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앞서 한국당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선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어느 정당이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것도 현재 같은 이해찬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라는 걸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된다. 아마도 그래서 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곧 발표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외부 인재 영입 인사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개혁을 누가 선도하느냐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당한테 또 충고를 좀 하고 싶으면 우리는 야당 복이 많다.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렇게
군대에서 자만하고 또 뭐 지금 정당 지지도가 2주 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국민들은 다 수첩에 적어놓고 있다는 거를 잘 염두에 두셔서 네. 어느 정당이든 간에 정말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총선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일단 한국당이 외부 인재 어떤 인재들을 네. 영입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은 오늘인가요? 총선 네. 기획단 출범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보수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직접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의 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계파 싸움만 되풀이하고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작은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연연했습니다. 자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힘과 지혜로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휩쓸렸습니다. 네, 이 문병호 최고위원의 탈당,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당 내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손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손 대표가 상당히 정치를 오랫동안 하시지 예.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불명예 퇴진을 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을 완전히 오점을 가지고 만약에 끝을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 뭐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이 작년 연말에 단식을 통해서 이뤄냈던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 이 자체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관철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아직 생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역할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본인이 마지막의 필생의 네. 소망이라고 했던 제7공화국 이원집 정부 제도를 통해서 예. 소위 말해서 실세 총리로서의 자기의 마지막 정치적 불꽃을 태워보겠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이 버티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너무 많은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문병호 최고위원이 한때 안철수 전 대표와 정치적 네. 회의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번 탈당에 안 전 대표의 뜻이 담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 고민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없고 유승민 없는 바른미래당을 끌고 가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인지 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른미래당과 동떨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다 제외하면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독자적인 아니고요. 안철수 당을 만드는데 다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예. 유승민 의원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결합이 예. 되면 결국은 제3지대는 안철수 당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바른미래당을 버리고 안철수 당으로 가져가고 그 기간도 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예.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탈퇴가 아니 의원직을 버리는 게 아니라 탈당을 한 걸 보고 아 그렇다고 한다면 후자에다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3지대의 중도 통합은 유승민 대표도 할 수 없고 손학규 대표도 할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추론을 좀 하게 되고요. 다시 앞으로 극중주의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를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주도하겠다. 추진하려고 해서 저는 탈당을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바른미래당과 선을 긋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정당을 지도체제를 바꿔서 유승민, 손학규가 없는 네. 순수한 안철수 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치권이 내년 총선 앞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로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여권의 새로운 구원투수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소감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더 낮게라는 것은 국민의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더 착목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고요.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기록을 보니까 김황식 총리가 880일로 최장이었더라고요. 오늘 881일째를 맞은 거예요. 최장 기간 총리 기록을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대략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품격을 상당히 조금 드러내는 정치인이다는 생각. 두 번째는 깨알매모로 대표되는 아주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꼼꼼하고 이 능력,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또 이 당내 내각 내의 군기반장이라 할 정도로 상당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촌철살인으로 대변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야당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여당의 정체성하고도 그 상당히 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당으로 만약에 복귀해서 자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에는 당내 조직력이 과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시대 정신이 뭐냐. 이 부분을 본인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낙연 총리의 민주당 내 총선 역할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예. 기자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전남지사도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아주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해찬 대표 체제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누군가가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낙연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그건 뭐 추측에 불과하고요. 다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쉬운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지속됐었다. 그 내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그 내각을 총괄하는 분이 이낙연 총리인데 이낙연 총리는 자기 스스로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좋지만은 내각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대통령과 단판을 질 수 있는 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도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조국 장관을 제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가지고 저런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달 동안 끌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너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 속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여권의 대표적인 그 대권 주자 1위를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선에서의 역할, 넘어서 대선에서의 역할까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앞서 이철희 의원이 그러니까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아마 이낙연 총리를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는 내년 총선이겠죠.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그것이 아마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지금 그 시험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그와 같아서 만약 정치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아마 자연스럽게 사퇴를 하고 정치권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아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고 제한된 그 정치적 행보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상상력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승소하게 해준다며 수천만 원이나 받아간 변호사가 변론은커녕 위임장조차 내지 않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피해자는 재판에 졌는데 이 변호사는 잠적해버려서 억울함만 커져버렸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당한 김모 씨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재판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구한 비용도 별다른 의심 없이 건넸습니다. 수임료 외에 판사를 접대한다거나 휴가비를 챙겨준다며 가져간 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줘야 되는데 딱 10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편지 감정한다고 법의학에서 한다고 150만 원. 가처분 들어온 거 그거 뭐 350만 원인가 400만 원이고 집 가처분 들어온 거 350. 이런 식으로 뜯어간 게 그 3천. 장담했던 것과 달리 1심에서 패소하자 김 변호사는 추가 선임료 없이 항소심은 꼭 이겨주겠다고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다시 사건을 맡기긴 했지만 석연치 않은 생각에 그제야 법원에서 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리인이 아예 없는 것으로 돼 있어 경위를 추궁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잡아댔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러셔? 우리 서류통도 그쪽으로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이후 변호사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자 놀란 김 씨는 이곳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잠적해버린 김 변호사 대신 부랴부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서야 김 씨는 실제 재판이 엉뚱하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판 출석은커녕 위임장을 낸 적조차 없어 1심에서는 무변론 선고 기일까지 잡혔던 이력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도 안 냈대요. 아무것도 안 냈대요. 내가 써준 1심에 써준 거 그것만 갖다 등록해놨대요 그냥. 아우 너무 놀라서 나 이게 뭐지? 그럼 이게 뭐야? 애초부터 사기치고 온 거 아니야? 김 씨에게 받아간 증거물도 모두 제출하지 않은 탓에 1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선임한 변호사 때문에 오히려 수억 원을 잃게 된 김 씨 측은 해당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약속을 어겼다며 지난 2014년에 맺은 합의서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추가 쟁송을 안 한다고 합의했던 분리막 특허로 LG화학이 미국 ITC 등에 소송을 냈다면서 그동안 LG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두 회사가 관련 특허와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약속을 어겼다며 과거 합의서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LG화학은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법적 절차로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에서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014년 당시 두 회사가 합의한 특허는 한국 특허 번호에 관련된 것이며 어디에도 이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손흥민 선수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골대를 2번이나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불운이었죠.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오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딱 200번째 그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지금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죠. 리버풀이었는데요. 네. 골 소식은 없었는데 두 차례나 지금 골대를 맞추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네, 저 상황인데 경기 시작 1분 만에 존재감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수비를 제치고 쏜 오른발 슛이었죠. 수비수 머리를 맞고 골대를 맞고 그리고 튀어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케인 선수가
바운드된 공을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골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게 오늘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대 불운이었고요. 토트넘은 리버풀 파상 공세 잘 막아내면서 전반은 일단 1대0으로 마쳤는데요. 두 번째 후반 3분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대 불운이 또 찾아왔습니다. 네, 저렇게 골키퍼가 킥 한 볼을 잡아서 수비수와 상대 골키퍼도 제쳤죠. 그리고 슛을 왼발로 했는데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이 슈팅 각도가 이제 좀 좁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슛이 몸이 뒤로 쏠리면서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토트넘 후반 7분 리버풀에 동점골을 내줬고요. 후반 30분에는 페널티킥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결국 1대2로 리버풀의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정규리그 최근 3경기에서 지금 1무 2패로 아주 부진하고 있죠. 전체에서도 3승 3무 4패이기 때문에 리그 순위도 11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신기록 122번째 골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 골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팀이 한 골 차로 져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경기 결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널은 10분 만에 2골을 넣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아스날은 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오바메양 선수 그리고 페페, 라카제트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오페라 라인을 가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습니다. 아스날은 전반 7분과 9분에 소크라티스와 루이스의 연속골 저렇게 터지면서 아주 쉬운 승리가 초반에는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전반 28분에 페널티킥 만회골을 넣었고요. 후반 7분 만에 또 동점골까지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경기가 2대2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아스널이 후반 37분에 소크라티스가 이 골을 저렇게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비디오 판독 결과 파울이 있었던 장면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득점이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스널은 이게 가장 뼈아팠던 오늘 경기 순간이었고 결국 2대2 무승부로 경기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한 레시포드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노리치 시티를 3대1로 꺾어서 단숨에 지금 리그 7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 같은 직장인들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FA 시장. 그래서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뭐 50억, 100억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는 뭐 이제 한국 시리즈는 마감이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스토브 리그가 뜨겁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KBO가 이번 주 목요일 FA 자격 선수를 공시하게 되는데요. 선수들의 신청이 있은 다음에 이제 KBO가 다시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FA 시장이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뭐 두산의 오재원 선수라든가 키움의 이지영 그리고 뭐 SK 김강민, 나주환도 보이죠. LG의 송원범 선수나 오지환 선수도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네. 기아의 김선빈 선수도 보이고 뭐 한화 김태균, 이성열 등이 이번에 또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난해 4년간 125억을 계약한 선수 누구죠? 양의지 선수. 그렇죠. 양의지 선수처럼 이런 100억 원대 대박을 기대되는 선수는 뭐 언뜻 지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3할 타율을 기록한 저 전준우 선수 그리고 내야수 자원이죠. 오지환하고 김선빈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각 팀이 좀 욕심을 낼 만한 매력 있는 선수들이고요. 키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던 포수 이지영 선수도 눈독을 들이는 구단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0일에는 2차 드래프트가 열리죠. 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에 쓸만한 선수를 이제 데려와서 바로 보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구단의 물밑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놀랄 만한 또 계약 내용이 전해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골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하나 선수가 LPGA에 대해서 통산 5번째 우승컵을 안았죠? 그렇습니다. 장하나 선수는 지금은 국내 투어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2년 전까지는 LPGA 투어 소속 선수였죠. 장하나 선수가 부산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에서 연장 3번째 홀까지 가는 혈투 끝에 제미 교포, 데니엘 강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는 또 공교롭게 92년생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한데요. 세 번의 연장 대결이 아주 모두 극적이었습니다. 장면 보시죠. 연장 첫 홀이었는데요. 장하나 선수의 5m짜리 파퍼팅이었습니다. 저게 성공하면서 승부를 연장 2번째 홀로 장하나 선수가 끌고 갔고요. 2번째 홀이었는데 비슷한 위치였는데 좀 짧았죠. 근데
데니얼 강의 버디 퍼팅은 아깝게 홀컵을 돌아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연장으로 이어졌고요. 장하라 선수 결국 세 번째 연장홀에서 세컨샷을 홀컵 가까이에 잘 붙인 다음에 버디 퍼팅을 성공하면서 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장하라 선수 2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LPGA 생활을 접고서 국내에 복귀를 했었거든요. LPGA 통산 5승과 함께 올 시즌에 또 국내 투어 상금 순위에서도 지금 최혜지 선수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마 길게는 모르겠지만 다시 LPGA 무대로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하나 선수의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I miss you guys, and then I hope to play the LPGA, but I'm just first thinking of my mom and my dad, and then it's very important as I'm thinking of the family, so. 네, 효심이 대단하네요. 반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세계 1위 고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이 대회에서 LPGA 올해의 선수 수상을 확정지었죠? 그렇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공동 9위로 대회를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LPGA 포인트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4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고진영 선수 9위로 마치면서 이번 대회 그 남은 세계 대회 이제 결과와 관계없이 LPGA 올해의 선수 수상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올해 선수상을 수상한 건 이제 박인비 선수하고 박성현 선수 그리고 유소연 선수가 있었죠. 이어서 이제 고진영 선수가 네 번째이고요. 또 장하나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지금 14승째를 합작을 하게 됐는데 역대 최다승이 15승이었거든요. 이 기록도 이제 1승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리빙 레전드 이 타이거 우즈 선수가 또 PGA 투어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기록을 달성했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오전까지 경기가 연장이 됐었는데 오늘 오전에 끝났습니다. 조조 챔피언십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타이거 우즈 선수가 3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개인 통산 82승째를 기록하면서 역대 PGA 최다승 그 기록과 타이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주는 지난 4월이었죠. 14년 만에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하면서 통산 81번째 우승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우승으로 샘 스니디 선수가 갖고 있었던 82승과 동률이 마침내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주가 쓰는 우승 기록들 이런 것들은 전부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한 글자로 짝! 기업과 사회가 단짝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과정도 결과도 짝짝짝 함께 박수받는 이것이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환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재미 몇이야?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오늘도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금 구름 사이로 간간히 가을볕도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차츰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북 북부와 경북 북서 내륙 쪽으로도 비가 오다가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밤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과 광주가 19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겠지만 밤사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황사는 내일 오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